2009년 4월 18일 서울 관악구의 반지 앞방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파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안방 이부자리에 쓰러져 있던 노파의 몸에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한 점은 피해자 주변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던 겁니다.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노파와 난장판이 된 방 안. 하지만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무런 지문도 족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범인. 늦은 밤 노파를 찾아온 그는 대체 왜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사라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사건 현장에 뿌려진 의문의 하얀 가루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끔찍한 범행. 하지만 범행 동기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허탈해 하실 겁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일단 발견 당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너무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좀 주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 4월 20일 오전 7시에 어머니가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신 것 같다라고 딸이 신고를 합니다.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이 반지하방에서 70대 노모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제 당시 시신이 발견됐는데 안방의 이부자리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무려 37군데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더욱 이상한 거는 지금 사파해 보이는 것처럼 의문의 하얀 가루가 피해자와 저렇게 피해자의 가방에 묻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사를 해보니까 이 흰색 가루는 피해자의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 밀가루와 설탕을 뿌리고 사라진 겁니다. 그 영화 공공의 적이 개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강력 사건들 중에 그걸 따라한 너무 많았어요.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이상한 점. 피해자 주변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이상하리 많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다면서요. 네, 이게 밀가루와 설탕을 이제 하얀 가루로 이렇게 뿌린 건데 부엌에서 가져와서 뿌렸으면 부엌이나 여타 다른 곳이 좀 더러워졌어야 좀 정상일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엌 싱크대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묻은 그러니까 범행 도구로 쓰였을 흉기가 발견됐는데 됐는데? 그 흉기조차도 깨끗하게 닦인 채 싱크대에 이렇게 버젓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밀가루와 설탕 봉지도 싱크대 및 서랍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요. 현장에서는 아무런 족적이나 지문도 남겨져 있지 않아서 범인은 들어온 길을 그대로 뒷걸음질 치면서 발자국을 일일이 다 지우고 나갔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아는 사람이라면 흉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한들 DNA는 남는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나갔다는 건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그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상당히 본인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주위를 갖다가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이 사람은 정리정돈에 있어서 상당히 강박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범행을 하게 되면 그 범행 현장에서 누구에게 들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는데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갖다가 차근차근하게 훼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항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37차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원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피해자를 가했다. 그리고 이제 현장 훼손하는데 그러한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 훼손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완전 범죄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범인의 이런 성향 아무래도 범인을 잡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우리 오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누군가 손님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 그래서 경찰이 의심한 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의심을 했습니다. 어허. 옆집에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20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은 일이 있어서 직장에 나갔는데 예. 사건 당일날 첫째 아들은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무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아들에게 이 경찰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아느니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날 새벽에 이 밖으로 PC방에 가려고 가다가 할머니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몸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고하느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너무 무섭기도 하고 나를 의심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냥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아니 뭐 수사관들은 딱 저 듣는 순간 의심을 할 수밖에. 자, 그런데 그냥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요? 네. 그 옆집을 압수수색하는 도중에 경찰은 큰아들의 방 서랍장에서 검정색 장갑을 발견했는데요. 그 장갑을 분석해본 결과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바로 이 큰아들 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또 돌연 또 이상한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옆집에서 발견했을 때 그 장갑을 끼고 있었던 손으로 흔들어 봤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아유, 교수님 일단 뭐 말이 중구난방 뭐 그냥 계속 논리적으로 이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뭐 수사관들은 저런 얘기 딱 들으면은 뭐 이 사람이 혐의가 굉장히 농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일단 그런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장갑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장갑 끼고 와서 다시 흔들어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의 모순이 되는 것이 자기는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하는데 무서운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쓰러져 있는 그 피해자의 몸을 갖다가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뭐 지가 어쩜 뭐 별 수 있습니까? 자백을 했겠죠. 네. 자,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떤 그 프로파일러들이 같이 참관을 하면서 계속 뭐 이런 서로 간에 막 진짜 영화 같은 거 보면 신경전을 막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장갑을 끼고 가서 흔들어 봤다라는 거 사실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지만 어쨌건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단언할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심증을 굳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링 시도를 한 건데요. 일단 먼저 둘째 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형이요. 너무 소심하고 겁도 많고 원래 평소에 불안도가 높아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만 예, 예. 이 첫째 한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파일러한테 대뜸 혹시 영안실 다녀왔습니까? 할머니 네. 영안실. 네. 어. 어디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어. 이건 그러니까 약간의 어렸을 때부터 망상증과 환치 증세, 그러니까 냄새를 갑자기 이상하게 만드는 약간 환치 증세 두 가지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러의 몸에서 그 냄새가 날 리는 없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5살 때 가출한 이후에 불안증과 또 그것 때문에 망상과 환치 증세를 계속 보였다고 했는데요. 결국 지속된 신문 끝에 한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이 사건에서 어처구니 없고 공분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왜 그랬느냐? 범행 동기 말씀드리기가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인데 아까 이제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은 직장에 있었고 큰 아들만 이 무직이어서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다녀와서 또 1년이 넘도록 일자를 못 구했고 아예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PC방 다니는 게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동생한테 돈을 얻어서 매일매일 PC방을 갔는데 그날은 동생에게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할머니네 가서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할머니가 계속 눌러서 소리를 지르니까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얼마? 700원을 훔쳐갔습니다. 할머니를 30군데 이상 흉기로 이렇게 휘두른 뒤에 훔쳐간 돈이 고작 700원. 야,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영화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하얀 가루 뿌리고 간 거. 예. 근데 이 뭐 그 당시 용의자 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서 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밀가루와 설탕을 뿌렸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를 보고 모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상증과 환치 증세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의심이 들었던 건 예. 그러니까 망상증이나 환치 증세가 있고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했던 그런 계획 범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다, 눈물 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700원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제발 그 액수는 아니라고 해주세요라는 분들도 계시. 자, 교수님, 700원이면 정말 그 돈이 정말 그렇게 궁했으면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나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 범인이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들린 얘기는 이 할머니에 대해서 평소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들키자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 선에서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바로 이제 우발적으로 자기는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행 동기인데 경찰 조사에서 자기 동생도 자기를 갖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으로부터 돈을 탔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37차례나 가해를 했는데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해놓고 그 700원을 가지고 PC방을 갔다 그래요. 기억이 바로- 또 같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세상에. 정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뭐 어떤 이유라도 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700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PC방을 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